안녕하세요. 먼저 소개하자면 30대 중반인 저는 자영업을 하며 아이 아빠입니다. 남들처럼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수입이 꽤 괜찮고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연으로 들려드릴 주의 이야기는 삶 속에서 인과응보를 심하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약 1년 전, 제 여동생의 이혼 문제에 개입하여 그를 이혼 상대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며 항상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 여동생을 이혼 상대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매 씨는 스스로 조리한 고통을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생은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동생은 27살이고 저는 동생보다 2살 많은 29살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결혼 반지만 뺀다면 거의 총각 같은 분들이 많죠. 제 남편 역시 첫인상은 물론이고 누가 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져진 몸매에 넓은 어깨를 가졌으며 남자다운 눈썹과 일임을 입증하는 당당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이 했다 함은 자생안 길어서 얼굴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2살에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 매 씨를 처음 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인물은 좋았지만 대놓고 나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은은한 날들을 품고 있을까요? 잘생기고 있으면서도 좀 놀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을 하며 부모님도 초반에는 매 선호하시진 않았어요. 결혼 전에 시간이 나면 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착한 여동생이 남자에게 휘둘리는 것 같아서 썩 기분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생하고 다투는 일도 있었고 그럴 때 저가 많이 혼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부모님께 서툴고 시원시원하며 대범한 점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더 마음을 쓰시고 동생이 그렇게 좋다 하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정말 맨몸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용역회사를 다닌다고 했지만 다닌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모은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다고 들었고 결혼할 때 그쪽 어머니만 남았는데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본래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는 양반이신지라 자식이 결혼을 한다는데도 돈을 주기 싫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어린 나이지만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고 돈도 잘 벌지만 돈을 주기 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지 인생의 로또가 되어 저에게 다행이었어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매제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동생의 어린 나이가 마음에 걸려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았으나 그래도 둘이 잘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찜찜하지만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게 되돌아보니 정말 후회가 됩니다. 동생은 동네에서 제법 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보다는 손재주가 좋았던 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배웠고 졸업하자마자 미용실을 시작해 처음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차린 후 이제는 입소문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매출이 상당해서 좀 고민을 해볼 정도입니다. 매자는 여동생에게 흥취해 삶이 뒤바뀐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다가 똑똑하고 활력이 넘치는 제 동생을 만나 미용실 매니저가 되어 잡고 앉았습니다. 동생이 벌어들인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이죠. 매저는 결혼한 뒤 기다렸듯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동생의 매장에서 카운터를 지키며 매출을 관리했습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 모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조금이라도 더 편안히 사기 위해 동생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집안일을 함께 했다. 반찬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매로 인해 사람다운 존재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장모님의 힘든 일과 수고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해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기를 강요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께서 동생을 돌봄과 일을 하시면서까지 챙겨주실 때에도 공부나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매출이 좋지 않았죠. 힘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기에 항상 빠듯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면 정말 어려웠어요. 돈이 부족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실까요? 가족 행사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먼저 돈 계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았고 지인의 경조사에 축의금을 드릴 돈이 부족해서 아쉽게 느껴졌어요. 돈이 없으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조차 힘든 것 같아요. 또 제 경제력이 동생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져 동생 부부를 만날 때 자격지심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측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요. 낯선 매부가 되었지만 가족이 되자니 볼 일이 많아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부인 제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만나기만 하면 은근히 저를 비하거나 자신과시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켜보니 매부의 말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군요. 사람을 은근히 깔보거나 기분 나쁘게 말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런 매부를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매부의 진짜 모습을 엿보게 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생일 잔치를 위해 가족이 모두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전날 제 동생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 매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옷을 따 내일은 엄마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오빠는 애들이랑 언니를 데리고 만날 수 없어. 만퇴 진심으로 말하면 같이 나가지 못했던 돈 때문이었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해. 그러면 다른 쪽으로 대신 드실래요? 안녕하세요. 오빠랑 함께 준비했다고 말할게요. 오빠. 이들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요. 다음에 오빠 있을 때 하면 되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식사비는 나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세요? 나중에 오빠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차차 갚을게요. 바보병 공업도 대신 오빠 전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 말고 와요. 다음번에 만나면 오빠가 나만 마시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저희 사주 모이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족 행사에서도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돈 때문에 힘들까봐 저를 배려해주는 착한 동생이 있어요. 오빠가 되어서 동생보다 더 잘 살고 싶은데 이럴 때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게 자존심 상하고 동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어머니 생신날에 동생이 준비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요즘 부모님께 많이 선물하는 도발했어도 뽑아도 계속 나오는 5만 원짜리 지폐로 온 가족이 즐겁게 웃었습니다. 동생이 이런 것을 준비했고 나는 기특하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러더구나 싶었습니다. 장모님 조구나 하고 준비하느라 안다만 있었습니다. 마음의 이식을 주시겠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사회에서 정말 잘 살아보신 거예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제 딴에는 넉살 좋은 채 한다고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참으로 의신이 안 서더군요. 동생이 옆에서 오빠도 같이 본다고 하자매생 제가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나오, 모르고도 해요. 형님 얼마부터 쉬었어요? 형님 돈도 많이 못 보나 보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따 돌려드릴 테니까요. 얼마나 술을 마셨는데 제게 그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굳이 부모님 계신데 서둘러 주신다는 말을 했어야 하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시는지 부모님 앞에서 참 부끄럽다고 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계 엄격하게 말하면 돈이 아니라 여동생의 돈 아닌가요? 자신의 돈으로 하는 것처럼 어떻게 생색을 내는지 정말 보기가 싫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매형은 그날 술을 많이 마신다고 했어요. 어머니 생신날에 저가 기분 나쁘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는데 장단을 맞춰주고 술잔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바꿔야 하는데 매번 제가 술에 취했는지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더군요. 경리야. 근데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나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손님 대접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형님이라고 불러드려야지. 형님 참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깐족거리는데 비아냥거린다고 해야 하나요? 빈정된다고 해야 하나요? 사람을 진짜 살살 긁는 느낌 아시나요? 그때부터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투가 거슬리긴 했지만 그날은 술까지 마셔서 그런지 점점 쉼을 줘가며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와이프의 얼굴을 보니 속상하는 표정이었는데 내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치를 살피던 여동생이 당신은 어디서 그 입을 조심해야 한다며 핀잔을 줬는데 그냥 그걸로 넘겼습니다. 근데 큰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식사 중에 코인 얘기가 나왔는데 누군가는 코인으로 억대 부자가 되어 있다던 이야기를 가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나는 매달 조금씩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걸 부모님이 알고 계셨어요. 나도 몇 번 동생한테 들었는데요. 코인의 변동성이 심해서 돈을 벌 때도 있었지만 낮아보면 일하는 것이 돈을 훨씬 많이 번다고 하더군요. 코인 때문에 동생이랑 매번 몇 번 싸웠다는 소리도 들었고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 부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저 당신이랑 우리 딸아 고만 잘 사는 것이 되어야 해. 우리 딸이랑 고생하면서 힘겹게 번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부지런히 돈을 모으게. 그러나 그 말에 제 부모님이 듣기 싫다는 듯이 너 안 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저희 아버지가 다시 한마디 했어요. 소희야, 그런 거 한 번에 빠지면 끊기 힘들어지고 자꾸 하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로 하지 말게.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극장 사는 데서 화를 내는 겁니다. 조 죽음도 바꾼 취급하는데 뭐예요? 죄가 맨날 돈 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도박인가 싶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나쁜데 하면서 제 동생을 쳐다보면서 야, 나 손깔인 거 알지? 내가 너희 집 돈으로 투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냐? 마누라가 힘들게 번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릴 불편하게 하면서 자리에 못 앉아 있겠단 말씀이에요. 지난주 일어난 일인데 아구나가 버리던데 반기지 않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렇다. 저도 군역 나중에 동생에게 들으니 그 일이 끝나고 동생이랑 매절로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처가댁 어른이 걱정돼서 몇 마디 해주어야 하는지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박차고 나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혹시나 동생이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속상한 걸 참고 사는 게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셨고요. 성질이 보통 놈이 아니란 걸 알고는 있었는데 어른들한테는 도저히 경 없이 아는 채 나서는 게 동생한테는 과연 잘할까 하는 생각에 근데 만약에만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너스레를 빼내는 모습이 전부가 시로 느껴지고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잘 지켜보고 수시로 전화해서 무슨 일 없는지 목소리는 어쩐지 눈치를 살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매제라는 사람이 제 자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때는 은근히 과시하는 것을 떠나 대놓고 저를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가와 제 집, 그리고 여동생의 가게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까이 모여 살면서 제 아이들을 어머니가 가끔 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동생의 가게를 지나가거나 들릴 때가 있는데 매제는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이 됩니다. 그냥 얼굴 한 번 보고 고개를 돌리죠. 이렇게 되어선 안 되는 거죠. 얼굴 한 번 마주친 게 인사인 걸까요? 저도 좋은 성격이 아니라서요. 며칠 전에 동생을 미용실로 데려갔는데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동생을 찾으러 어디 갔는지 물었더니 제 얼굴조차 보지 않고 핸드폰을 보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어요 라고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는 모습에 화가 났어서 카운터를 두드리며 이제 서로 인사 좀 하고 대화를 나눠봅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물었는데 얼굴도 안 보고 대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했더니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대답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다는데 5분 전에는 뭐 했어? 매번 느낀다는데
서로 마주친 눈앞에서 인사를 교환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서로 인사를 하자고 부탁했지만 얼마나 힘든 건지요. 우리 가족 아니냐고요? 그렇게 되었더니 매번 제가 왜 그럴까요? 뭐, 검 운전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묻더라고요. 인사 좀 하고 지내자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람 사이의 기본 예의 같은 것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 항상 기싸움을 하려는 제가 참 미안해요. 자기가 얻을 게 있는 사람에게는 엎드려 절은 안 되는 척까지 하면서 자기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전형적인 강약약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의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했던 시점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산만큼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었고 매일 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점점 커가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녁에는 4시간씩 대리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겠다고 애썼어요. 우리를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셨고 거의 매일 저녁에는 우리 애들 식사를 챙기시려고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의 도움 속에 버티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 집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형이 대리운전을 시작하셨다며 요 5시간 하고 얼마 벌어요? 5만 원 벌 때도 있고 15만 원 벌 때도 있다고 대답했더니 놀라고 국어를 배워서 감동이 돼요. 뭐, 그래서 한 20만 원 번화가 있는 곳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말자는 앉아서 편하게 번화가 그거 다 누구도 굉장히 알고는 있지 하고 한마디를 했더니 얼굴이 알다 맞아요. 저 이렇게 편하게 앉아만 있어도 뭘 1,000안 넘게 봅니다. 아참, 형님, 혹시 데려온 전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은 없나요? 와, 그러므로 엄청 쪽팔리겠다. 이렇게 맞받아지는데 정말 동생 남편만 아니었으면 머리통을 한 대 치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이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면박을 준 후 그때서야 입을 다물었어요. 오빠가 많이 힘들다고 나에게 말했어. 큰 돈은 못 해주더라도 당장 힘든 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너무 힘들면 말해. 아니야. 지금은 좀 괜찮지만 해. 죽을 것 같으면 벌써 말했잖아. 걱정 마세요. 이번 달만 힘들어도 잘 지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옆에 있는 매제를 보니 동생이 저에게 돈이라도 줄까봐 아주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서 빌려달라는 소리에 사용하면 뭐라고 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매장 주인, 한테까지 무시를 당하는구나 싶어 자존심이 엄청 상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니 그냥 놔두는 수밖에요. 그렇게 2달 정도 대리 운전을 하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콜이 들어오는 건수도 많아져 부업으로 하는 것 치고는 조금씩 벌이도 괜찮아졌습니다. 새벽에 코리아타운 나왔는데 호출한 사람한테 전화를 거니 글쎄 그게 매제 번이더라고요. 아, 하필 재수없게 골라도 매제에 걸리나 싶었죠. 다른 사람하고 바꾸기도 마땅치 않아 일단 코리아나이트 장소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맞장구를 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매제가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의 행동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이 좋게도 밤이어서 제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써서 미제는 쟤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매제는 술에 취해 여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겠냐고 물었더니 매제는 모텔로 가자고 대답했다. 모텔로는 40분 정도 가는 거리였다. 취한 매제가 모텔 주소는 참 잘 아는군. 말하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아 이 둘이 못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난 술징 여자와 하루를 보내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저와 그 여자를 태워 출발을 했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꼴 보기 싫은데 술에도 가족이라고 참고 있었는데 여자까지 만나고 다니는 저 자식을 이제는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전업을 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사장 자리에 앉아 돈을 퍼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적지를 빙빙 도는 길을 선택해 운전을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흘렀을 때 백미러로
뒷자리를 보니 두 사람이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껴안은 채 잠이 들어 있더군요. 제 성질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그 놈을 때려 눕히고 경찰서로 데려가 깼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동생이 확실하게 이 나쁜 놈과 갈라설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저는 그 자의 동생에게 카톡을 보내 매제를 집으로 데려가는 중인 이 집 앞에 나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차를 돌려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동생 집 앞에 도착해서 저는 일단 매제차에는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먼저 꺼내 챙겼습니다. 동생은 제 메시지를 받고 걱정을 했는지 한참 동안 나와서 기다린 듯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매제와 내 여자친구를 깨웠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다 왔느냐고 물었다. 둘은 엉킨 몸을 풀고 일어났다.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난 후 델리 비달에서 매제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잠이 덜 깨어 있었나 봐. 멍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동생이 다가와 너가 성벽에 5자 갔던 거야? 라고 물었다. 갑자기 내 동생이 나타나서 매제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겠다고 했다. 모텔에 가자고 하고 잠들었다가 어느새 자기 집 앞에 있으니 당황스러워했겠지. 이렇게 이 새끼가 무사할 거라고 우겼던 말을 외웠던 것 같다. 하고 추사를 뿌리더군요. 그때까지도 매제는 대리기사였다는 걸 몰랐나 봅니다. 동생은 차 안에 남편과 여자를 묵언을 당신 미쳤어. 우리 오빠가 당신 데리고 온 거야? 정신 차려. 유자는 누구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제와 같이 있던 그 여자가 잠이 깨서는 당황하며 신발도 안 신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순간 얘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아구, 제 동생이 그 여자의 뒷머리를 움켜주더라고요. 동생의 착하고 순한 줄만 알았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거야? 오버 뭐야? 이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맨날 술을 마시고 늦게 온 거야? 동생이 여자가 도망가지도 못하게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데 매제는 아직도 상황을 못 파악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동생에게 손을 떼라며 너희 순아는 너 어디를 잡고 있느냐. 빨리 나를 놓아.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아? 잘난 척하지 말라. 나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래. 이런 얘기야. 이쁘잖아. 너랑은 비교도 안 되게 이쁘지. 야, 너는 돈 따위를 볼 줄도 알지? 해결하고 눈물만큼도 없어가지고 너랑 사는 건 하나도 재미없거든. 여자가 좀 사근사근한 맛이 나. 싫다 진짜. 너도 진리를 알아. 오빠도 칠리. 질려? 오, 아비치야. 오늘 우리 끝장내자. 술 취한 너는 아무런 것도 기억이 안 나 보여? 그 여자가 내 여자라고 입 다물듯 빨리 이야기했대. 화가 난 내 동생은 쓰러진 자리에 있는 구두로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참을 챙겨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구두를 찾게 되어 다시 왜 때렸냐며 동생을 밀어 넘어지게 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어. 동생이 상대가 더 많은 폭력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어 나라도 같이 나섰어. 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은 다 내가 책임져야 해. 자는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간단히 짐을 챙기고 우울한 채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나를 밀어내면서 너 뭐 하는 거야?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려는 거냐? 하며 날 말렸고 한 번 더 사람을 치면 사람을 부르고 유치장에 1,000억 원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조용히 있지 않을 테니 하며 혼란을 일으키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우리 형제들을 보고 있는 Y씨는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동생의 이야기를 듣자 동생도 최근 이상한 징후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의외의 얘기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내가 새로운 핸드폰을 가져와서 혼났다고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도 어디론가 잔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 동생이 좀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매번 핸드폰을 살짝 살펴봤는데 직감이 마치 또 근육 같은 전화번호가 매일 몇 차례씩 발신 보더에 찍혀 있고 통화 목록에 나와 있길래 동생은 그 전화번호를 적어서 발신 추적이 안 되게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여자라고 합니다. 직장도 어딘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 남편의 핸드폰에 그 여자의 번호와 직장 번호가 찍혀 있는데 어떤 여자인지 의심이 가겠습니까? 요즘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나 유부남과 만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증거는 있지만 서로 교환한 문자를 모두 삭제했는지 내용이나 사진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입증이 없어서 혼자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빠가 남편을 데리고 온 이 여자분에 대해 딱 느낌이 왔다고 했더라고요. 아, 비밀인 여자구나. 그래도 솔직히 말해, 결혼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어느 여자도 다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철저한 사람은 아니고, 옷에서 몇 번 콘돔 힘도 나왔고, 보텔 알터도 나왔는데요. 딛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우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속으로 한 번도 안 썩이고 사랑 안 바꿔서 독한 구석이라고 할 수 없는 동생이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견뎌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 마세요. 오빠가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요. 대신 내가 결심해야 할 건 있죠. 내가 흔들리면 다시 그놈한테 휘둘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다잡고 오빠가 당신에게 시킨 대로 행동하세요. 동생 부부의 일이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다른 척하기 힘들었습니다. 매지 블랙박스에서 가져온 메모리를 검사했더니 확고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실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는 빈도로 모델을 들고 다니면서 술과 간식까지 같이 사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동생에게 들어줄 수 없는 정도였죠. 블랙박스의 증거자료와 내가 촬영한 장면, 그리고 동생의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통화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산정서에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사해보니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가족을 결혼으로 인한 변화를 철저히 속여서 떠났던 줄 알았더니 남편이 만난 내연녀는 구동껴도 동창이었는데 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했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커플이었던 불량 학생들이었고 가출도 밥 먹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둘 사이에는 애를 낳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인연을 끊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한 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연녀는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하며 중간에 술집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안마방에도 다닌 적이 있었다고 전부 밝혀졌습니다. 알아냈습니다. 돈은 어찌나 펑펑 쓰고 다녔는지. 우리 집의 석 달 생활비는 아마 먹을 돈을 일주일 동안 쓰고 다니면서 별표 그것이 자기 돈인가 아니면 허세인가를 별표 버리는 놈이 어떤지 궁금하죠.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다 보니 똥파리들이 모여서 여자들 중에 누가 보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얘기를 들으셨는데 처음부터 이 결혼을 막아야 했다는 마음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묻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오히려 잘 된 것 같다고 위로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30살도 안 된 젊은 나이고 별표 지금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 별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동생이 더 힘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매제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동생은 제 말대로 이혼 소정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이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람을 써서 살고 있는 집의 모든 짐을 뺐습니다. 매제한테는 집을 팔 계획이니 나가달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집을 팔겠다고 말하자 매제가 함께 가게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땠었느냐면 미안하다는 거나 사과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부튼을 죽겠다는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되게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5초에 그럴 수가 있어요. 동생을 생각하며 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게 해야지. 여자 몇 번 만난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려는 게 좋을 겁니다. 뭐가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겠다요. 그 전에는 결코 못 나갑니다. 정신 차려. 그 집 매 자가 둔한 품에 붙은 게 없는 내 동생 칩이 아니고
그 여자는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 내 동생이 소개하고 몇 년간 양다리를 걸친 것도 모자라서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맛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내 동생 죽게 왔는데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집은 동생이 말한 기간 안에 나가세요. 형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형님도 가장 처음 남자잖아요. 막말로 형님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한 끗 당기지 않아 길 가는 남자 누구든지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이유로 속는 건 말이 되냐고 요구할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그 남자의 군함 안에서 나를 보니 자네는 영원히 그렇게 살 것 같아. 내 행동을 비하하면 집에서 그냥 차인이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요. 만약에 네가 내 동생이었다면 고려할 사항도 있겠지. 그나마 나는 너를 발견해서 이 정도로라도 해서 분노가 좀 풀리는 거였어. 착한 내 동생처럼 보이지 않게 내게 제대로 복수도 못하고 계속해서 당할 거야. 내 배신을 알고 그냥 참고만 해야 했을 거야. 이 정도로 조용하게 말할 때 조용히 되돌아간다. 동생이 저에게 인생에서 꺼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죠. 순순히 합의하고 이유를 안 해줄 듯 보였습니다. 동생은 이 일로 완전히 저에게 마음이 떠나버려서 저가 매달리고 사정해도 확고히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여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노란한 남자를 용서하고 함께 살겠습니까? 아무리 순하고 착한 동생도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겠죠. 동생은 합의 이혼을 원했지만 저가 자꾸 동생의 재산을 탐내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매제는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었는지 자기한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며 그냥은 못 간다고 버텼습니다. 동생 집은 결혼 직전에 동생의 대출을 받아 매입한 집이었고 거기에 매제도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집이 자기 몫이라면 고집을 부렸죠. 숙려기간과 조정기간을 거쳤고 몇 개월이 지나 재산 분할도 마무리 지으면서 이혼 소송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는 그동안 동생하고 살면서도 말을 쓸 줄 알았지 않았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 자기 마누라 도말 쓰고 살 줄 알아야겠네요. 결혼해서 동생 사업장의 기생충처럼 붙어서 놀고 먹는 시비 같은 백수인 남자 주제인데요. 동생의 재산까지 탐내는 도돈을 심벌을 갖고 있었던 게 너무 심심했습니다. 미 자료 지급 명령까지 받은데 그 놈이 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동생한테 줄 위자료는 건 여자계 일 나가서 살 집도 못 얻는 모양이었습니다. 동생은 매제 명품 옷과 신발을 모조리 다 팔아버렸어요. 자기 돈으로 상권이 위자료 받는 셈치고 자기가 팔아서 가 구한다는데요. 결론은 동생은 이혼을 했고 남자는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왔습니다. 매번은 동생과 이혼하면서 딸랑 가방 하나만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었는지 자기네 언냐를 찾아갔는데 그네 언유도 다른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이네 살린 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건너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복잡한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쯤 동생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게를 접고 자기랑 같이 일을 해보자면서요. 미용실에서 쓰는 살롱 제품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싫었던 저였지만 동생의 계획을 들으니 잘만 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샵에서 쓰는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분점을 3개나 가지고 있는 안목 있는 동생이니 한번 같이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코칭 아래 저는 미용실 옆에 매장을 오픈했고 지금까지 장사가 꽤 잘 되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이 구입해주기도 했고 특히 매출의 1등 공시는 온라인이었습니다. 인터넷의 홍보 효과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우리 제품 콘셉트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전국에서 온라인 주문을 했고 매출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혼자 수리점을 할 때는 하루에 10,000원도 못 보는 날이 많아 매번 가게 세뇌 걱정에 잠을 못 자곤 했는데 동생의 가르침 아래 장사를 하니 정말
매일이 돈이 흘러들어온다. 나한테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가게가 빠듯해져서 직원도 3명이나 증가했고, 이 모든 것은 동생 때문에 벌어졌었어요. 가족들에게 예쁨이 사라지니 복이 자연스레 찾아오는 듯했어요. 최고 매출을 기록한 날,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2직장을 가졌던 삶은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거의 술을 마시던 적이 없네요. 이제는 맘 편히 직원들에게 돈을 계산하지 않고 사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직원들과 즐겁게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고 카운터에 대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대리기사가 왔다는 말에 가게 사장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어디로 모실지 묻는다며 다가왔는데 낯익은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을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대리기사가 1년 전에 내 동생과 이혼한 매제였던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지 악연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제도 놀란 것 같았고 나를 보고 잠시 움찔하는 듯했어요. 그러나 그 뻔뻔하고 양아치 같은 기질은 구처럼 못했더라고요. 이제는 가족이 아닌데 왜 반말로 하겠다고 하며 내게 다가와 서는데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나를 희롱하고 있으니 자존심 상해 이런 짓거리를 해야만 하는구나. 어째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모르겠군. 내가 잘난 척한 덕분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당신을 소개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겁쟁이 같아 보여. 여기서 무엇이 어디가 더럽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타인을 탓하는 모습을 보니 넌 여전히 멀었구나. 이런 결과를 당하는 것이 자기 입으로 노력하고 결과를 맞이하는 거구나. 알았어. 너는 죽을 때까지 이런 불운한 일들을 겪을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다른 손님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그 자리에서 콜을 취소해버렸어. 믿기지가 않지만 그렇게 감정이 분노스러운 척하는 너에게 다시 한번 바람을 피우고 더럽게 살지 않도록 말씀하고서 저는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와 돌아왔습니다. 매우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동생에게는 그때의 일을 우연히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동생은 잠깐처럼 상체 비슷한 체격의 남자들에게 불안해하고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매제는 이혼 후에도 가끔 술을 마시면 동생에게 전화를 하거나 동네를 찾아와 행동을 지어서 접근 금지 행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현재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고 순한 것만을 바라던 동생도 이후로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직원들을 지시하는 모습은 나이차가 따로 없지만 아직 어린 동생의 손과 마음심은 씩씩하게 보이지만 항상 걱정되어요. 언젠가 동생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할 거라는 바람은 있지만 그건 동생 스스로 결정해야겠죠. 제 사연을 듣는 누군가는 오빠가 동생의 가정 문제에 참견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동생의 이윤만 따진다는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내 편이 되어준 든든한 오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고마움을 전해줬어요.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도 오빠로서 동생이 지금 하는 일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